조용한 보신각, 썰렁한 해돋이 장소, 뭉쳐야 산다가 아닌 뭉치면 죽는다 등등 그야말로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던 분위기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0년에 도대체 우리가 뭘 했지라고 물을 정도로 우리에겐 아픈 기억이 가득했던 해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시작된 것들이 있죠. 새해를 밝힌 첫 순간들 김보미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1월 1일 새벽, 예년과 달리 서울 보신각 주변이 텅 비어 있습니다. 타종 행사가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아쉬운 마음에 잠시 들린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보신각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걷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사람이 많았는데. 비슷한 시각, 한 병원에선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아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코로나19 탓으로 분만실 안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손주를 맞은 기쁨만은 똑같습니다. 우리 하트 고생 많았어. 하트야. 아유, 고생 많았어. 최고야.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아버지도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면 좋은 곳으로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첫 기차가 떠나는 승강장은 새해 첫날에도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가는 거라서 좀 설레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해외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년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던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새해맞이 행사는 철벽에 둘러싸인 채 진행됐고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의미로 I will survive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적인 새해맞이 행사인 호주 시드니 불꽃놀이는 폐쇄된 채 진행됐고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의 레이저쇼는 사전 신청자만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조용하게 시작된 2021년 새해. 하지만 코로나 종식이라는 소망만은 전 세계 시민 대부분이 비슷했습니다. MBN 뉴스 김보미입니다. 올해는 전국에 있는 해돋이 명소가 다 폐쇄됐죠. 당연히 해돋이 인파가 구름처럼 몰리는 예년 같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드론을 띄워 감시까지 했거든요. 대신 올해는 특이하게도 이불 속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름을 뚫고 붉은 해가 솟아오릅니다. 떠들썩했던 예년과 달리 백사장이 아닌 통제선 밖에 선 시민들이 조용히 태양을 바라봅니다. 매년 20만 명이 넘는 인파로 가득했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지만 올해는 백사장은 물론 해변도로까지 막았습니다. 이곳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전면 통제된 건 개장 이래 처음입니다. 마음껏 해돋이를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통제하고 또 사람들 방송 나오고 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입이 전면 통제된 강릉시 정동진. 백사장엔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출입로가 폐쇄됐습니다. 몰래 해변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감시 드론까지 띄웠습니다. 즉시 통제선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백사장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 통제선 밖에 인파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해돋이 명소가 줄줄이 폐쇄되면서 시민들은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새해 첫 일출을 감상했습니다. 또 자신의 집 옥상이나 창가 등 저마다의 장소나 방법으로 첫 해를 맞이하며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젠 직업 하나로는 힘들다. 투잡 시대를 언급한 게 엊그제 같은데 작년엔 부캐, 메인 캐릭터가 아닌 부캐릭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제2의 나를 만들어가며 일터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2021년 우리 사회 주요 이슈를 미리 진단해보는 MBN 신년 대예측. 오늘은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 경제를 떠받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김종민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의 앵커로 일하며 그날의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박세암 씨.
2년 전 프리랜서로 첫 발을 내디딘 뒤 국회 방송의 MC와 북한 연구센터 연구원까지 겸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예능에도 진출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볼 수 있던 평소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유튜버 찐언니로 변신해 대형 트럭 세차에 나서거나 정화조에 직접 뛰어들기도 합니다. 투잡에 쓰리잡도 모자라 부캐까지 만들어낸 박 씨의 과거 직업은 안정적인 방송사 기자였습니다. 회사에 있는다는 것은 나를 보호해준 하나의 보호막이 있다는 것인데 보호막이 더 이상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한 사람이 하나의 직업을 가지는 시대는 더 이상 지났습니다. 고용 안정성이 무너진 코로나 시대. 부캐까지 만들어야 하는 이런 삶이 필연적인 생존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도 그 노동자들한테 장기적인 고용 계약을 맺고 그들한테 인적 자원을 투여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을 어떤 고용하려는 형태들이 많아지고.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자영업자의 삶은 어떨까? 저는 서울 명동의 한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골목에 있는 1층 상가 19개 중 9곳이 문을 닫았을 정도로 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한 상처를 남겼는데요. 올해는 그 사정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태원에서 30년 가까이 맞춤 양복점을 운영해온 박한용 씨는 지금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미군 장성들의 단골 가게로 명성을 떨치며 한 달 200벌 이상의 옷을 만들었지만 코로나 한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당분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이태원 우리 가게가 끝나면은 잠깐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코로나가 조용하실 때까지. 매년 연말이면 하루 300만 원의 매상을 올리던 명동의 한 식당은 점심시간인데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만 800만 원인데 하루 매상은 20만 원 남짓입니다. 한번 버틴 때까지 버텨보려고 코로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버텨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 소상공인 중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데 폐업을 하면 시간제, 일자리 등이 추가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뭐 부업을 한다든가 해서 소득을 좀 늘리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은 자영업자의 경우 자본 철수도 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진출하는 것은 더 위험 요인이 커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용은 불안정하고 수십 년을 버텨온 자영업자마저 폐업하는 코로나 시대. 이제는 우리 대부분이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 부실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자 어제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아 비판을 또 받았던 심지어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뒤늦은 사과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치소 감염을 마치 남 탓인 양 언급해 또 부설에 올랐죠. 서영수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13명과 직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937명으로 어느덧 1,000명에 육박합니다. 법무부가 앞서 4차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들을 상대로 5차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가 방역 실패를 사과하는 자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논란이 됐던 추미애 장관은 이번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국 SNS를 통해 교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5일 만입니다. 하지만 정작 초기 대응 부실이나 전수검사가 늦었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추 장관은 사과문과 함께 환기가 어려운 구치소의 구조적 특성상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도 사태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에 돌리려는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새해 첫날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절할지 내일 발표합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 연휴가 시작된 탓인지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없는 것 같긴 하고요. 서울역 같은 공공기관은 사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이 정도로 없는 거 보면은 좀 뭐랄까 방역 효과는 있다고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29명으로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917명까지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354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최근 확진자 수는 계속 1,000명 안팎을 머물며 정체기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사실은 확진자 증가 속도를 가늠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최근 1.1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는 것인데 3차 대유행 초기에는 확진자 1명이 2명까지 전파시켰지만 최근 수치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재생산 지수가 1 아래로 떨어지면 확진자는 감소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지금 감염 재생산수가 1.1 정도인데 1 밑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사회적 거리두기나 검사하기, 마스크 쓰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감소세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모레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합니다. 급격한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3단계 격상보다는 현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의사들이 마라톤 동호회에서 식사를 했다가 관련 확진자가 21명이나 나왔습니다.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지역 중형 병원 6곳이 관련돼 있는데 일부는 수술까지 집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칫 그 지역의 의료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신규 확진자 17명 가운데 6명이 의사체육동호회를 통한 N차 감염입니다. 의사 5명이 마라톤 동호회를 하면서 연말 식사 모임을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12월 17일에 식사 모임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때 이제 참석했던 5명 중에 4명이 확진됐습니다. 이후 동료 의사와 의료진, 가족 지인 등 21명에게 전파됐습니다. 문제는 중형병원 등 5곳과 얼마 전 의사 확진으로 홍역을 치른 전남대병원을 포함해 6곳 병원으로 확산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의사 중 일부가 정상 진료를 이어왔고 한 의사는 수술까지 집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호트 격리는 하지 않았지만 의료진을 포함한 25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의료원에서는 간호사 3명이 감염됐습니다. 치매를 앓는 확진자에게 식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호장구가 손상돼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북 지역 치료병상인 군산의료원은 외래진료 일부를 중단하고 전수검사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거리두기 단계가 나오잖아요. 앞서 잠깐 나왔지만 유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분위기를 보면 현재로서는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현황을 보면 1,000명을 기준으로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급격한 증가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정체기로 보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격상보다는 현행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4에서 1 가까이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도 다음 주 이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이런 가능성 역시 지금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를 하되 이 특정 시설에 한해서는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어제 저녁에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는 소식도 들어와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숫자가 어때요? 충분한 건가요? 네, 우선 어제 저녁에 발표한 건 정부가 이 미국 모더나사와 2천만 명분을 계약했다라는 발표였는데요. 이로써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5,600만 명분으로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은 물량입니다.
인구의 60에서 70%가 맞았을 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정은경 청장도 추가 백신 확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얀센 그 백신을 빼고는 다 2번씩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자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보면 모더나 2천만 명분을 계약했다라는 건 백신 개수로 따지면 4천만 회분, 4천만 개를 계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0만 명분씩 확보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도 마찬가지로 백신 개수로 따지면 2천만 개씩 계약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관심은 언제부터 맞을 수 있냐 이건데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모더나 측 발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모더나에 대해서는 공급 시점을 당초에 3분기로 예상을 했지만 2분기까지 앞당겼다라고 어제 발표에 들어 있었고요. 모더나 보도 자료를 보면 좀 구체적인 시점이 나오는데 5월부터 공급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을 보면 아직 모더나 백신이 한국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함께 공급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어제 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50여 명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백신을 맞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들이 맞은 것도 바로 모더나 백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가 밝힌 2분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4월부터를 말하는데 모더나는 시작이 5월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먼저 맞게 될 백신은 어떤 게 될까요? 네, 1,000만 명분을 확보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두고서 미국 FDA는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긴급 사용 허가를 4월까지 미뤄둔 상황인데 맞아요. 이거와 반면에 영국은 그제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 초쯤에 심사에 들어가서 2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효과와 관련해서 이 국가별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SK바이오사이언스, 즉 우리나라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만 난다면 바로 공급이 가능한 유리한 조건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WHO가 어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FDA, 우리나라는 식약처 승인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기준이나 기구가 없는 저개발 국가에서는 WHO 승인을 기준으로 화이자를 앞으로 유통하거나 접종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는 해외로 한번 눈을 돌려볼게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발견되는 나라가.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에서도 처음으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2주 전에 영국에서 상하이로 들어온 20대 유학생 얘기입니다. 입국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에 추가 검사를 했더니 영국발 변이 코로나로 최종 확정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본도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일본은 하루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에서도 영국발 변이가 잇따라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70%가 강하기 때문에 최근 일본 내 확진자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1,000명대를 기록한 도쿄는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신년사를 통해서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일본은 상황이 어찌나 심각한지 승인도 받지 않은 일본, 아니 중국산 그 코로나 백신을 갖다가 부유층들이 몰래 맞는다는 얘기까지 보도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우선 급한 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그 조치를 어떤 걸 취한 게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이제 최근에 발표한 건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입국자에게만 시행되던 조치였는데요. 이를 이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에게 확대하겠다라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가 공항에서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재는 그냥 점점 더 강해져만 가는군요.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꾸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인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통령과 상의도 없이 새해 첫날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는 잘 생각이 되지 않죠. 야권에선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나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를 맞아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언급하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하태경 의원은 여야 합의로 공식 건의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는 점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급기야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와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사안의 파급력을 염두해 문 대통령과 사전 교감하고 발언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군 지휘 통제기를 타고 2시간 동안 우리 영토와 영해를 비행했습니다. 또 국민을 향해서는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을 하겠다고 했죠. 여야는 앞다퉈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새해 첫날 정치권 모습 안보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문 대통령이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 공군 항공통제기 피스아이 E737기에 오릅니다. 새해 첫 일정으로 2시간가량 한반도 전역을 비행하며 대비태세를 살폈습니다. 코로나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에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피스아이에 탑승한 것은 처음으로 청와대는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판단에서 신축년 첫날을 초계 비행으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새해 첫날은 의인들과 산행에 나섰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모두의 삶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사람의 손도 절대 놓지 않고 국민과 함께 걷겠다며 국민 일상의 회복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현충원을 참배하며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과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4월 7일 실시되는 이 보궐선거에 전력을 경주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단식 농성장에서 새해를 맞으며 이달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다짐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올해는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차기 대권 레이스 준비로 정치권이 분주할 것 같죠. 새해를 맞아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전정현 기자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집권 5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지요. 레임덕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주 연속 30%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부정평가도 60%에 육박해 정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와 이른바 추윤 갈등 등 각종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건데요. 새해를 앞두고 추미애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참모진도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는데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락세가 뚜렷하니까 더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선은 당장 4월 재보궐선거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모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새해 첫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가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대표가 각종 조사에서 한마디로 싹쓸이를 했는데요. 네, 여야 후보군 전체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여권 유력 후보와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없는 3자 가상 대결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야권 단일화가 변수인데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에는 여전히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고, 그리고 또 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정당만으로는 힘들고, 나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임이지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딱 선을 그어버리네요. 안 대표와 함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온 박영선 장관하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분들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네, 두 사람 모두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점점 출마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박 장관은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달 중에는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선거 상황이 좋지 않아 희생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나 전 의원도 어제 자신의 SNS에 모든 아픔을 털어내고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고 사실상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4월 재보선 결과는 물론 분명히 다음 대선에도 그렇죠.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새해 첫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 누가 1위로 나왔습니까? 네, 최근 조사를 보면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이렇게 세 사람이 엎치락뒤치락하며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새해 첫날 발표된 각종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선두를 기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위기를 느낀 여당 지지층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도지사로서 강한 리더십과 대처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하긴 추미애, 윤석열 그 갈등에서 또 한 발 떨어져 있었던 것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도 해요. 작년 새해 여론조사 결과 때는 이낙연 대표가 완전히 압승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40%도 넘을 정도로 크게 앞섰었는데 지금 1년 만에 뒤집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새해 첫날 이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년 전만 해도 압도적인 대선 주자였지만 당대표 취임 이후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왔죠. 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실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 통합 목소리를 내며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앞선 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잇단 독대 회동에서 일부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독자적인 색채에는 신중한 행보를 보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어서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은 여전히 또 뜨겁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취재해 주세요. 정치부 전정현 기자였습니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도 이제 100일이 또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선 아직 정식 출마 선언을 한 후보가 없지만 야당에서는 무려 8명의 예비 후보가 나왔죠. 이 중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전 청와대 수석을 신재우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도약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서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방송과 교단에서 활약하다 최근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 박 후보를 서울 모처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유를 박 후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분은 좋죠. 항상 대안을 갖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축적된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박 후보가 정말 부산 민심이 원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35년을 자갈치서 장사해서 이렇게 힘들어 보긴 처음이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완전히 경제가 바닥이라니까요. 뭐 가덕도 공항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역시 부산 시민들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 소상공인들에게 뭐 임대료 문제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책을 거침없이 내놓았던 박 후보. 조금 곤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OX 퀴즈로 들어봤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솔직히 토론 능력은 박 후보님이 유시민 이사장님보다 낫다. 이건 제가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말솜씨는 유시민 장관을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그 내용이나 논리 여기에는 제가 좀 공격할 지점들이 많아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당내 경선에 대해서도 솔직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당내 경선 통과가 본 선거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아군과 적군이 구별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본선보다 더 치열하게 좀 다툴 가능성이 있고.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오려는 박 후보의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정치인 박형준에게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땡땡땡이다. 마지막 기회다. 시민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그 소명을 다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에게는 이제 이게 정치에서는 마지막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박 후보가 자신의 말대로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약 100일 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뉴스피플입니다. 당대회가 임박한 북한은 작년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생략하고 대신 인민을 향해 쓴 6줄짜리 친필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곧 열릴 당대회에서 드러날 겁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가득 찬 주민들. 불꽃놀이부터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70분 동안 계속된 행사는 조선중앙TV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6문장으로 애민 정치를 강조합니다.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 것을 다시금 맹세하면서 김정은 2021년 1월 1일 김 위원장은 신년 첫 일정으로 당대회 대표들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의 말을 빌어 북한이 지난해 말 유럽의회와 비공식 화상회의를 통해 미국이 적대 정책을 중단하면 미국과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 제재 해제인데요. 그런 내용을 유럽을 통해서 미국의 새로 시작되는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판명이 되고 이제 관심은 당대회에서 공개될 북한의 메시지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힘든 상황에 놓인 만큼 외부를 향한 유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시선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전략 등 다양한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새해 첫날 화재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했고 고속도로에선 다중 추돌 사고가, 인하대에선 큰 불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민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서울 공덕역 2번 출구 앞. 부서진 오토바이 잔해가 바닥에 나뒹 겁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버스에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중증 외상으로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일단은 여기 초기에 나와 있는 게 의식이 없는 걸 신고가 됐다고 그런 거. 네. 사고 현장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버스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고속도로 위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3대가 추돌하며 인근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났습니다. 한 방에 계속 난 게 아니라서 요금소 오기 전에 내리막에서 뭐 3대, 4대 막 이렇게 계속 난 거라서 그것도 정체 때문에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새빨간 불길이 건물 위로 솟구칩니다. 오늘 새벽 인천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물 4층 연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보안 요원이 이제 소방 설비 작동해가지고 경보 설비가 작동해가지고요. 현장 확인하러 가봤더니 이제 불이 난 거 확인하고 저희한테 119로 신고한 거예요. 불길은 4층 전체 약 297평을 태우고 2시간 20분 만에 잡혔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오늘부터는 직원 50명 이상 회사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됩니다. 대기업에서 먼저 시작됐던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으로도 확대되는 건데 1년간 유예 기간을 두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고 초과 수당으로 부족한 임금을 채워왔던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도 꽤 많고요. 주 52시간제 도입과 문제점, 정태진, 권영범 두 기자가 포커스엠에서 짚어봤습니다. 서울 물레동의 한 마스크 유통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직원은 10여 명. 50인 이상 회사는 당장 1월 1일부터, 5인 이상 회사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 회사 대표의 고민이 많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준비하려면 직원을 더 뽑아야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 지금 인력난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채용 공고를 저희가 등록하게 되면 한 달에 1명 정도만 등록하는 상황들입니다.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지난 1년간의 계도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면 4개월까지 시정기간이 부여되고 4개월 내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면 기업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기 시급한데 그 인력에 대한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국가나 이런 쪽에서 업종별로 좀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잔업수당, 특근수당이 있는 기업에서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주 52시간제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주 52시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15%에서 한 20% 정도는 임금이 깎인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잔업이나 이제 특근을 통해서 아무래도 모자라는 임금을 좀 확보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한 번에 일감이 몰리기 쉬운 조선업, 건설업 등에 대해서만이라도 유연한 주 52시간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어떨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겐 그저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년 동안 소규모 사진 스튜디오에서 근무한 박모 씨는 일주일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기기가 일쑤였습니다. 근무자가 2명뿐이라 제대로 쉬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많이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번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밤 12시나 늦게 끝나면 새벽에도 끝나시죠. 가사노동이나 택배, 배달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주 52시간제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개별 사업자나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등으로 분류됩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장시간 근무에 내몰리게 됩니다.
돈을 좀 더 벌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까지도 가시는 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 웬만하면 쉬어야지 또 근무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죠. 주 52시간제 같은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 택배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도 생계 위협에서 벗어날 만큼 소득을 보장하려면 일정 정도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주 52시간제를 맞이하는 우리 기업과 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떠오르는 새해 첫 해를 집에서만 감상해야 했던 올해. 보시는 화면은 기상청 천리안 위성으로 촬영한 2021년 첫 해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오늘 아침 7시 47분에 첫 해가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보니 색다르죠? 새해 첫날인 오늘 한낮에는 잠시 영상권을 회복했지만 밤이 되면 다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8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한파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영하권에 머무겠습니다. 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요.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노약자분들께서는 더더욱 추위에 취약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또다시 서해상에서는 눈구름대가 들어와 영향을 미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과 전북, 전남 북부를 따라서는 1에서 3cm, 경기 남부와 경북 서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고 이후에는 영하 13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